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인천시의 첫 조직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공약 실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건데요. 유정복 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첫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우선 정무부 시장 명칭과 기능이 변경됩니다. 명칭은 기존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에서 문화복지 정무부 시장으로 바뀝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문화와 복지 등 좀 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꼽히는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시티, 이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전담 기구도 신설합니다. 시장 직속으로 시정혁신 담당관,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글로벌 기획단을 둔다는 구상입니다. 제가 시정혁신관을 두잖아요. 그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또 더 나아가선 극히 방향이 착오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됐던 부분이 있다. 그럼 바로 잡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유 시장은 신청사 건립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민선 7기 때 인천시는 시청 본관 앞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해 신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관을 직접 둘러본 유 시장은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신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특히 40년 가까이 되는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강원도와 인천시 두 곳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시장은 시청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시사했습니다. 지금 시 산하에 시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공시설이 너무 불합리한 게 많아요. 이거 일제 정비할 거예요, 제가. 인천시는 민선 8기 첫 번째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인천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공약 실행 전담기구를 설치할 거란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가운데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주축으로 원도심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은 제물포 르네상스, 내항 일대를 재개발해 해양 관광, 문화 항만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원도심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해선 해양수산부 소유의 내항 일대 55만 평의 소유권을 인천시가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시 주도의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이 같은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인천시 의회의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한 업무 보고에선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서 인천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인천경제청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공약 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지만 전체 아웃라인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해양수산부 토지 55만 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결국 이 토지를 인천시 소유로 이전하는 게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홍콩 시티가 되고 그 땅을 비워줬을 때, 자 그러면 인천항만공사에서 그 땅을 대토를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경제구역청에서 땅을 줄 땅이 있습니까? 인천경제청은 아직 검토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인천연구원에 우리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을 씌울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지금 타당성을 좀 보기 위해서 정책 연구 과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탄생되는 하버시티는 아쿠아리움과 워터파크, 주거 공간 등을 갖춘 도시입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보 당시 내항 매입 방법과 사업비 규모 등의 방안을 세워놨다고 전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공약 실현을 위한 움직임과 함께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도 나섰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영종 강화도로 건설과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 사업 등에 국비 1,362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1,362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먼저 영종 강화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국비 15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영종에서 강화까지 총 14.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영종부터 신도까지, 2단계 구간은 신도부터 강화까지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1단계 구간을 준공하기 위해 국비 150억 원을 반영해 줄 것과 2단계 구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 절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제물포 지역을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데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07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80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온 부평 캠프마켓, 공원과 도로 조성,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 64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유 시장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도 강조했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위험이 높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과 함께 국비 2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총 5조 3,500억 원입니다. 시는 중앙부처 사업 설명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을 통해 목표액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기초의회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의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조례 제정인데요. 하지만 과연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요?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조례조차 발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의 조례를 베끼는 일도 많습니다. 그 실태를 이정윤, 강혜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조례 제정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고 제정하는 기초의회의 역할 중요한데요. 그럼 기초의원들이 지역 일꾼으로서 얼마나 조례를 발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기초의회의 조례 입법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광역별로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전이 연평균 3.09건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은 2.71건, 경기 2.52건, 대구가 2.5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인천은 연평균 2.09건으로 15곳 중 9번째, 서울은 1.87건에 불과해 전국에서 12번째로 낮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 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하위 10개 기초의회에 포함되는데요. 송파구 의회는 의원별 연평균 발의 건수가 0.67건, 용산구 의회는 0.73건에 불과합니다. 1년 동안 평균 한 건 미만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 수 얼마나 되나 살펴봤더니 더 형편없습니다. 서울 기초의원 427명 중 107명이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25.1%, 4명 중 1명이, 또 인천은 기초의원 118명 중 28명, 23.7%가 1년에 단 한 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4년 임기 동안 조례를 단 한 차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는데요. 노원구와 중구, 광진구 의회 등 서울 기초의원 13명이, 서구와 강화, 미추홀구 의회 등 인천 기초의원 8명이 조례 발의가 영건입니다. 일하지 않는 기초의회라는 비난,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그만큼 권한도 늘었다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된 거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가장 첫 번째 의정활동은 조례 재개정 폐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 재개정 폐정과 같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라는 의정활동비가 책정돼 있고, 이걸 지금 상당 부분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거를 볼 수 있는 입법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 지금까지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조례만 많이 발의한다고 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 맞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실태를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인천 동구의 한 의원이 발의한 청년 기본조례입니다. 청년 자립기반 형성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한 해 더 앞서 인천시가 제정한 청년 기본조례 1조부터 19조안까지 내용이 판박입니다. 같은 해 서울 광진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마찬가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감정 노동자 종사자 권리보호 지원 내용인데, 이미 양천구에서 제정한 조례로 조문 단어 몇 개만 다를 뿐 내용은 유사합니다. 선출직 기초의원의 임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권인데, 여전히 조례를 베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 실현을 위해 유사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관련 조례 문구부터 배열을 그대로 옮기기까지 최우수 조례로 평가된 조례마저 베끼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인지, 또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량 평가를 해서 많이 내는 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많이 냈다고 해서 평가받는 방식이 돼버리면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조례를 그냥 찍어내듯이 만들어요. 사실 기초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올해 구의회에 입성한 전국의 기초의원 공약 가운데 조례 제정이 가능한 공약은 12.2%에 불과합니다. 서울은 6.97%, 경기 12.81%, 인천은 1.85%로 입법 가능한 수준이 20%도 못 미칩니다. 이는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조례를 위해 공약을 연관짓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선출직 구의원들이 입법부 활동을 우선하고 그 지역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실상은 민원 해결에만 나서다 보니 입법 활동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의회에 정책 보좌관을 두고 구의원들이 입법 권한을 제대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법령을 만들기 전에 지역에 필요한 정책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구의원들의 합의를 거치는 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조례를 어떻게 만들고 발굴할까가 아니라 그간 많은 좋은 조례가 있었지만 합의나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통과가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선 8기 같은 경우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또 나와 정파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금씩 양보하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갈 것인가가 지방의원들의 지금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지방의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선거를 통해 입법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기초의원의 보좌 기능이 강화된 만큼 9대 기초의원들의 입법 능력이 제고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9대 중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반기 의장에는 강후공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강 의장은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9대 중구의회 출범 이후 열린
첫 임시회 본회의. 전반기 구의회는 재선의 국민의힘 강우공 의원이 이끌게 됐습니다. 신임 강 의장은 영종도 토박이로 중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 8대 후반기 중구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는 강 의장은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8대 의원으로 활동한 이후 다시금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골쇄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9대 의원 7명 가운데 초선은 4명. 젊고 의욕이 넘치는 초선 의원들과 함께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와 나눔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발로 뛰는 의회, 현실에 맞는 사안을 중요시하는 민생의회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강 의장은 중구 현안 가운데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 해결이 시급하다고 꼽았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육아와 교육 환경을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안전하게 생존할 권리를 위해 제2인천의료원 유치 추진 또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중구의회는 2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부서 구정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사스와 메르스부터 코로나19 그리고 원숭이 두창까지 신종 감염병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상륙했죠.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의 최초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작 인천에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스, 이후 2015년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한국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020년 1월. 중국인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입국 직후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A씨는 곧바로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인천공항을 통해 처음 유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입국한 교회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원숭이 두창 확진자도 독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입니다. 이 확진자 역시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았고 지난 7일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은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일 뿐 감염병 전문 병원은 아닙니다.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인천의료원하고 그 음압병실을 제대로 국가 규격으로 만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공공병원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병원이고, 사실 인천의료원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해외 감염병의 그 입구죠. 입구고 나름대로 저희는 역할을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 입국 검역 대상자는 매년 5천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약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의 최초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때문에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선 감염병 전문 병원이 시급한 상황.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이 더 짧은 주기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천은 당연히 해외 유입 감염병을 차단하는 역할서부터 300만이나 되는 인천 인구와 주변까지 인구를 치면 상당히 많은 인구들을 여기서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천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감염병 전문 병원을 비롯한 이런 감염병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의 원숭이 두창까지 신종 감염병 유입의 최전방 도시인 인천에
감염병 전문 병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인천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정부가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정하고는 있지만 인천은 번번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리적 특수성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청은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권역별 5곳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정해왔습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은 5가지 기준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항만, 공항 등의 인접도입니다. 하지만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은 최근 2차례 유치 시도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유는 뭘까?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이 공모한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계획서입니다. 평가 영역은 총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 환자 대응 인프라 보유 여부로 기존 병원 인력과 시설 현황, 코로나19 환자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계획 항목에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후 운영 계획과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만점이 50점으로 배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15점은 현장 평가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부지의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항만과 공항 등의 인접도를 고려한 평가 기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원 규모가 아닌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염병은 한번 유입되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근무 방식은 지역별로 연차별로 이제 순차 구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건 감염병의 속성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거거든요. 신종 감염병이 가장 먼저 인천공항을 통해 유입되고 있지만 국제 관문 도시인 인천에는 아직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 인천시는 내년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공항과 항만 권역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가 기준 변경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 환경적 특수성을 다시금 이제 강조해서 저희가 질병청에 공항 항만 권역으로 인천에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의 유치를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 의료원을 필두로 관내 지금 민간 의료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좀 힘쓰고자 합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습니다. 지역에선 민간 병원이 아닌 인천의료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 같은 감염병 유행은 장례 대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천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화장장은 인천 가족공원 단 한 곳뿐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천 하루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던 지난 3월, 화장시설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화장시설은 인천 가족공원 승하원 단 한 곳뿐입니다. 서울의 화장시설은 2곳, 경기도는 3곳인 것과 비교했을 때 295만 시민을 감당해야 하는 인천의 경우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염병 대유행이 컸던 3월엔 사망자가 속출해 수용 가능한 화장시설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증가했죠. 예를 들자면 평일 화장할 수 있는 것은 최대 개장까지 합쳐서 80건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3월 달에는 평균이 94건이니까 저희가 화장실 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죠. 화장 수요가 많아서. 민간 장례식장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시신을 안치하는 안치 냉장고의 경우 평균 30%의 사용률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최다 사망자가 나온 3월엔 90%를 넘어섰습니다. 감염병 유행 시기
화장시설과 안치 공간이 부족해 장내 대란이 발생했던 만큼 장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정식 국회의원은 장사시설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가 3월 달쯤에 확산됐을 때 제가 직접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또 우리 인천가족공원을 가보니까 대충 우리 3일장 하잖아요. 5일장, 7일장, 8일장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시체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늘려야겠다. 최소한의 애호나 존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게 추진한 거죠. 장사시설이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금리와 물가 인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3분기 인천 제조업 경기도 먹구름입니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모든 부분에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인천 제조업 경기는 어두울 전망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 제조업체 135곳에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기업 경기실사지수인 BSI는 68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설비 투자 등에서 기준치인 BSI 100에 한참을 못 미쳐 모든 부문에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분기 경기가 지난 2분기에 비해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원자재 값과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환율 변동과 금리 인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최근에 그 원자재가가 급등하고 금리나 물가 인상에 계속되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채산성이 악화되니까 앞으로 좀 어려울 걸로 전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경영에 있어 환율과 물가 변동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29%가 환율과 물가를, 21.9%는 내수 시장의 침체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민선 8기 출범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기업들의 37.5%가 새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지자체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38%가 입지와 시설, 환경 관련 규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 기업들이 그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들 좀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가를 좀 안정시켜 준다든지 기업 지원 확대가 좀 필요하고 특히 지방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입지나 시설 환경 관련 규제를 좀 해소해주고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구름을 띠고 있는 인천 제조업계. 새로 출범한 민선 8기의 역할이 절실해 보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번 주부터 적용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떤 걸 지키고 또 조심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네, 경찰은 당장 단속에 들어가는 대신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계도 현장을 김진중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종로구 2화 사거리입니다. 신호에 걸려 대기 중인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에 있어 경찰의 계도가 한창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가지고 오늘부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는 차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1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우선 멈춰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지나는 사람이 없으면 차량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라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시정지 규정 강화에 공감했습니다. 일단 멈추면 되죠, 뭐. 다. 헷갈리는 건 없고. 네. 근데 이제 늘 생활할 때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가던 것들을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지요, 사실은. 앞으로 잘 지키실 것 같으세요? 예. 네네. 그렇게 해야죠. 이날 첫 홍보 계도 현장에선 10대 중 4대꼴로 위반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있어서는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의 교통법 숙지를 위해 1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교통 단속을 할 때 서로 간에 언쟁이 좀 있는데 이러한 분들께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는 만큼 이 점 잘 숙지하시어 운전자분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또는 노인 보호구역 등의 경우는 과태료가 이보다 더 올라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이달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작품이 인천 시민들을 찾아옵니다. 추억의 7080 포크 음악부터 전통춤, 퓨전 국악 공연까지 인천 곳곳에서 열리는 볼만한 공연 소식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시립무용단은 23일 대표 기획공연 춤담을 선보입니다. 시립무용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춤 중 하나인 살풀이를 조명합니다. 한영숙, 김숙자 등 명인들의 다양한 살풀이 춤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로 인천시립무용단은 공연의 생생한 현장감을 위해 전 무대를 국악 관현악 라이브 반주로 진행합니다. 판소리와 발라드를 결합한 판라드란 장르를 탄생시킨 소리꾼 조엘라. 인천 서구문화재단의 연간 기획공연 고수의 콘서트 7월 무대에 소리꾼 조엘라가 출연합니다. 오는 27일 서구 청라 블루 노바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조엘라는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퓨전 국악 무대를 선보입니다. 재미있는 해설과 어우러진 신명나는 음악이 더위에 지친 관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풀립사랑, 동행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한 가수 최성수가 인천문화예술회관 커피 콘서트 무대에 섭니다. 22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재즈 피아노와 더불어 더욱 깊어진 그의 음악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7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일상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공연을 보면서 무더위를 이기는 것도 좋겠지만 습하고 더운 날 잠시 쉬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인천시 곳곳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 무더위 쉼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1,142곳이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미추홀구의 한 야외 무더위 쉼터. 더위를 식히기 위해 어르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교량밑이라 그늘도 져 있고 바람도 잘 불어 시민들이 잠깐 쉬었다 가기에 제격입니다. 시원하니까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들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쉬기가. 오민감이 힘들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차로 다니지만 우리는 같은 사람 나이가 먹으니까는 이렇게 앉아서 쉬고 간다는 게 좋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뭐 해놓는 게 좋죠. 공원에 위치한 또 다른 야외 무더위 쉼터. 공원 내에 설치돼 있어 산책을 나오거나 운동을 하다 잠깐 휴식이 필요한 시민들이 쉬기 좋습니다. 이곳은 미추홀구 야외 무더위 쉼터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선풍기가 설치돼 있어 시원한 선풍기 바람과 자연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실내 무더위 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더위를 식혔다 갈 수 있게 따로 자리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인천시가 예년보다 더워진 날씨를 맞아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를 1,142개로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엔 무더위 쉼터에선
양산 등 폭염 예방 물품을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시민들은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은 홀로 지내면서 변변한 생일상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천에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인데요. 현장에 이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차려입은 어르신들. 상에는 떡과 과일 등 생일상이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은혜 노래가 흐르고 어르신들은 감동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주민들이 함께 불러주는 생일 노래에 이어 케이크를 자르며 기쁨을 나누는 어르신들. 오랜만에 신나는 축하 공연도 즐기면서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동이고 눈물밖에 안 나. 눈물밖에 안 나.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느 자식이 이렇게 해줍니까? 언제 이렇게 해봐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있어도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같이 모여서 즐기고 놀고 웃고 박수치고 그런 게 제일 좋아요.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인천 쪽방 상담소는 지난 2008년부터 쪽방촌 어르신들을 초청해 합동 칠순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홀로 지내면서 변변한 생일상을 받아보지 못한 어르신들에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행사가 열리지 못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칠순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마다 생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일상 한번 차려받지 못했던 어르신들 중에 칠순을 맞은 분들만 선별해서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부모님처럼 칠순 잔치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기업,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합동 칠순잔치. 쪽방촌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슬기로운 교통생활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10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일반 보차도는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의 특별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 살펴봅니다. 김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 관련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66건. 운전미숙과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밤 늦은 시간이나 어두컴컴한 새벽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고령 보행자의 사고도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 사망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백신 접종률 증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 사고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노인 보행 사망 사고를 살펴보면 해뜨기 전후 시간대에 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운전자들이 새벽 일찍부터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의 특별하게 어렵고 또 어르신들은 도로를 횡단할 때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짧은 거리로 무단 횡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량리 시장 일대는 노인 보행량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지역 1순위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노인 보호구역으로 이곳이 지정된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서울시 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추가 설치된 5곳을 포함해 모두 175곳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치매 안심센터와 데이케어 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어르신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생활체육시설과 전통시장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해 차량 제한 속도를 30km까지 낮추고 불법 주정차 역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들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이 켜지는 시간도 깁니다. 보통 신호기는 횡단보도 1m당 1초의 시간 계산으로 파란불이 켜져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0.7m당 1초로 계산돼 있어 약 30% 정도 보행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노인 보행자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배려가 필수입니다.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이 느려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노인 보행자를 배려하여서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첫째, 제한속도 30km 규정속도 및 신호 준수하기. 두 번째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고 보도 및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기. 세 번째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특별 지정구역으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가까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위반 시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잠깐!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내에 지켜야 할 것들 짚어볼까요? 첫째, 시속 30km 이하 규정 속도와 신호 준수하기. 둘째,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단 멈추세요. 셋째, 노인 보호구역 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는 하면 안 됩니다.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행자도 운전자도 교통 안전 수칙 준수가 먼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초반부터 공약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임기 4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